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냉담한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당함과 모욕과 불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당신이 조금은 자유로워졌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건투를 빈다. 에필로그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2016년 11월에 1판 1쇄를 발행했고 2019년 9월에 1판 200쇄를 발행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책 구성은 총 6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파트 1,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2,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3,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4,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5,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6,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 리스트.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친해진 정미 씨는 내 전작을 읽은 독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게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댓글을 본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여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 SNS로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가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절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글귀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는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에 기본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이 지은 농사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을 천대하던 호랑 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놓은 관존 민비 직업관이 자본주의 위세 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 차별의 OS는 직업 간의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1.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트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 글귀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을의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이 자기 혐오에 있다. 2.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의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 글귀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아있을 때는 아로나민 골드로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만성 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었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3.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의 힘 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의 글을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레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심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것이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하는 이들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안목을 기를 것. 20대 초반에 인생의 노하우 같은 것을 모아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한 꼭지는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지 말고 한 벌에 좋은 옷을 사라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 옷장을 보니 그 말이 떠올랐다. 세일한다고 무작정 산 겨울코트와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쇼핑몰 피팅 모델 사진만 보고 산 치마와 현관에서 엄마의 블로킹을 피할 수 없는 과감한 옷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지난 쇼핑을 후회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땐 여러 옷을 입어보고 실패하며 내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골라야 하는지 취향과 안목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그녀에겐 단발머리가 진리라는 사실은, 그에겐 댄디룩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내겐 살구색 블러셔가 잘 맞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견됐다.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의 낭비이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희망의 근거를 만들 것. 요즘은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기가 낯뜨겁다. 희망이라는 말 뒤에 고문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고문일까? 이런 예시는 좀 촌스럽다고 여기지만 답이 될 것 같아 이야기하자면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이 포로로 붙잡힌 일이 있다. 많은 군인들은 오랜 수용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당시 장군이었던 스톡데일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죽은 이들은 낙관론자였다고 한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는 또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거라 믿다가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자 반복되는 상실감에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들을 죽게 한 것은 희망이었을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들은 희망이 아닌 근거 없는 낙관을 품었던 것이고 그건 사실 현실 회피에 가까웠다. 한때 우리 사회는 낙관론자로 넘쳐났다. 경제는 곧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했고 자기 개발서를 통해 성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성공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얼음장 같았다.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는 어린 시절의 진리는 노력은 때때로 결실을 맺는다는 부분적 진실로 다시 정의되었고 부풀었던 기대는 상실감으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비관론자가 되는 편이 나을까? 그건 역시 해답은 아닐 것이다. 낙관주의자 다음으로 죽은 것이 비관론자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존자였던 스톡데일은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훌륭한 대우를 받는 포로의 사례로 비디오 테이프에 찍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의자로 자신을 내리치고 고의로 자해를 하기도 했고 부하들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내부 통신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멘탈 갑이었던 그는 7년 반의 포로 생활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었다. 요즘은 희망을 논하는 것이 고문이 되었다. 맞다. 현실감을 잃은 희망은 아편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다면 삶을 견딜 수 있을까? 언제나 최후의 진실은 현실의 기반 위에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 하루 4끼를 먹으며 살이 빠지길 바랄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고단함을 견뎌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희망이나 대안 없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후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인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을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누군가에게 행복하다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